1973년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의 한 논문이 게재됩니다. 논문의 제목은 바로 비정상인 곳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되자마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해당 논문은 정신의학에 관련된 어떤 실험에 대해 다루고 있었고, 또한 그간 당연히 여기고 있던 사실들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정신의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또한 실험 자체에 대한 의혹 역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한이 벌였던 로젠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만약 눈에 확실히 보이는 암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이라면 객관적으로 증상을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인간의 정신 영역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정신질환을 진단하기에는 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프로이트를 주축으로 발전했던 정신분석학은 1960년 미국에서 그 정점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진단을 분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진단할 지표가 되는 지침서가 만들어집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줄여서 DSM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1952년 DSM 첫 번째 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까지 DSM 두 번째 판이 출간되었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단 분류를 내리기에는 어려웠으며 관찰자와 분석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개념들이 너무 애매하게 표현되었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정신의학계 내부에서도 이런 지침에 대해 불만이 생겼지만 금방 따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1973년 사이언스 저널에 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발표된 논문의 제목은 꽤 특이했습니다. 비정상인 곳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스와스모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던 데이비드 로젠한이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실험 결과였는데요. 실험의 목표는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병원을 속여서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의사들은 가짜 정신질환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지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젠한은 실험에 참가할 지원자를 모집했고 본인까지 직접 참여해 가짜 환자 실험을 벌이기로 합니다. 로젠한이 지원자들에게 요구한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쓸 것, 두 번째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상에 대해 환청이 들린다라는 것으로만 일관되게 주장할 것. 이들이 듣는 환청의 내용은 딱 세 가지뿐으로 쿵, 공허해, 비었어 라는 키워드로만 구성시켰습니다. 실험에 자원한 참가자들은 전부 각기 다른 종사자들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심리학자, 의사, 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당연히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짜 환자들은 서로 다른 여러 정신병원들에 입원했는데요. 자금이 부족한 공립병원도 있었고 명성 있는 대학병원, 그리고 매우 비싼 입원비를 받는 고급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 환자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52일까지 입원했고 평균적으로 19일 정도를 입원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참가자들은 각자 직장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정신질환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짜 환자들이라는 점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진짜 정신질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젠한을 비롯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당신은 기자나 연구원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큰 센세이션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환자와 진짜 환자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정신의학이라는 분야는 완전히 사기가 아니냐는 질타부터 DSM에 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의 요지 역시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러한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자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로제난에게 실험의 조건 등에 대해 따져가며 제대로 된 실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로제난은 다른 실험을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앞으로 3개월간 실험을 벌였던 병원들에 또 다른 가짜 환자들을 여러 명 보낼 예정이니 입원을 시도하는 가짜 환자를 가려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들에서는 3개월 동안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193명의 환자들 중 41명은 가짜 환자들이며 또한 가짜라고 의심되는 사람은 4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역시도 로제난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로제난은 해당 병원들에 실제로는 가짜 환자를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신의학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정면으로 나서 로제난을 반박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스피처였습니다. 로버트는 로제난이 벌였던 실험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는데요. 로버트는 이런 예시를 들어 그의 실험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짜 피를 일부러 삼킨 다음에 피를 토하며 병원에 왔다면 의사들은 어떻게 조치할까요? 아마도 환자가 심각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일단 가장 필요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그런 가짜 피에 속아 넘어갔다고 해서 의사들이 벌인 의료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신의학 분야는 명확하게 증상을 변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신질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로제난과 다른 참가자들이 정신질환을 연기했다면 이들이 연기를 벌이는 것인지 혹은 정말 환자인지 의사들의 입장에서 지침서에 따라 판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의사들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판단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로제난의 실험을 지지했고 그는 이 실험으로 순식간에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명한 명문대의 교수진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실험 방향이 옳았던 것인지 틀렸던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로제난의 실험은 그 자체로 꽤 각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2019년 한 권의 책이 발표됩니다. 책의 이름은 더 그레이트 프리텐더, 한글로 풀이하자면 위대한 연기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출판명은 가짜 환자 로제난 실험 미스터리입니다. 저자는 수제나 케헬런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그녀는 로제난의 실험에 의혹을 품고 개인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런 조사 결과를 책으로 정리해 출간했습니다. 그녀가 책에서 밝힌 의혹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에는 여러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과 논문에 들어간 인용문이 조작되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로제난과 함께 가짜 환자로 참여했던 참가자들 중 실제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논문에 들어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잘못된 인용문을 사용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은 로제난이 정신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그의 실험에 참여했다는 환자들의 실존 여부 아니면 그가 실제 참가자들의 수를 부풀렸다는 점은 충분히 실험 자체에 비판을 제기할 만한 점들입니다. 또 쿵 공허에 비었어 라는 세 가지 말만을 반복했을 뿐인데도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었다는 그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가짜 환자를 연기했던 그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한 차트에는 그가 사람들의 생각과 라디오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구리로 된 냄비를 뒤집어 썼고 이런 환청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 가지 단어만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었다 라고 했던 로제난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즉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로제난이 발표한 내용이 실제 실험의 내용보다 과장되었거나 혹은 논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실험을 벌이고서 발표할 때는 허구의 내용을 적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제난의 동료 교수 중 한 명이었던 엘레노어 맥코비는 로제난이 뭘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그가 실험을 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동료 교수조차도 그의 실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난의 실험이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의 실험이 사실상 거짓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로제난의 실험 덕분에 당시 정신의학계에서는 앞서 말했던 새로운 정신진단 지침서의 개정에 들어갔는데요. 의학계를 대표해 그의 실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로버트 스피처가 직접 개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980년에 발표된 DSM 세 번째 개정판에는 265종류에 달하는 정신질환이 분류되었습니다. 이전의 두 번째 개정판에는 180종류가 있던 것과는 다르게 더 세밀히 분류하고 정의된 진단 기준을 적용시켰는데요. 이른바 현대적 정신의학 진단 지침서에 발판이 된 것입니다. 2023년 현재는 DSM 다섯 번째 개정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스피처가 담당한 DSM 세 번째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어려운 용어를 대담하게 배제시켰으며 대신 분류학적 체계를 다시 재배열하는 시도를 벌였는데요.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로도 불리는 에밀 크레펠린의 분류학을 도입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전 DSM 체계에서는 진단군을 광범위하게 분류했으나 세 번째 개정판에서는 각 질환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단을 범주화시켰습니다. 물론 정신의학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로제난의 실험은 대단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또한 작가 수제나 케엘런의 조사로 인해 밝혀진 의혹들은 그의 실험 자체가 실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합니다. 한간에서는 그의 가짜 환자 실험이 정신의학 체계를 퇴보시키고 나아가 불신하게 만드는 단추가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로제난의 실험 역시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약한 정신질환과 정상의 경계선은 구분이 어렵지만 더 세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보여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누구나 가벼운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정신병자라는 타이틀을 달 수는 없겠죠. 로제난은 정말로 사기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그는 정말로 위대한 연기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로제난과 로제난 실험의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